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2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책임당원들이죠. 그 첫날, 어제 하루 만에 전체 투표해야 될 선거인단이라고 할까, 인원이 56만 9,059명인데 어제 24만 9,367명이 투표에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 사상 하루에 한 기록으로서는 최고로 43.8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선거인단이 모바일 투표를 하러 진행이 되는데, 어제도 모바일 투표, 또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투표 시스템 서버가 한때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바일 투표가 있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못한 분들을 상대로 한 ARS 전화 투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2차 예비 경선 당원 투표율이 49.94%였는데, 이번은 오늘 모바일 투표에다가 내일하고 모레 ARS 투표까지 합치면 이거 70%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전망도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투표율 70%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느냐.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한 달 전에는 한 49%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높아졌다 이거죠. 이제 70%, 정말 뭐 60%가 되든 70%가 되든 너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각 후보들마다 치열하게 투표 운동을 한 결과로 지지 세력들이, 지지층들이 다 투표를 한 결과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후보들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권 교체 욕구가 폭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했는지 아주 이것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 이거죠. 자, 그런 폭발한 것까지는 다 안다 치고, 그럼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그럼 유리할 것이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요, 지난 6월에 전당대, 이게 자기가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입니다. 이후에 2배 가까이 늘어난 당원들은 지금까지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이 예측한다거나 평론가가 예측한다거나 정치인들이 예측하는 것, 뭐 그러니까 캠프의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저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들어온 절반에 가까운 28, 8, 9만 명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존 방식대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느 쪽이 될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 측, 특히 홍준표 후보 측하고 윤석열 후보 측, 왜 제가 홍준표 후보를 앞세우느냐면 여론조사상 홍준표 후보가 적합돼서 높게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지지하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들은, 양쪽 후보 측은 특히 자기네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그 이유를 또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은 너무 복잡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책임당원의 분포만 어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의 전당대회 이후에 8, 9만 명이 증가를 했다. 근데 증가하는 양을 보면 20대 증가율은 107.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대 107.4% 증가한 걸 포함한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증가율은 68.6%나 됩니다. 50대 이상 증가율은 42.9%예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젊은 층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은 그러면 젊은 층이 더 많으냐? 그건 아닙니다. 신규 당원 중에서 이 증가율은 2040이 50대 이상보다 높지만 신규 당원 전체를 놓고 본 분포를 볼 때는 역시 구당원처럼 50대 이당이 높습니다. 지금은 조금 낮아졌겠죠. 왜냐하면 24040이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당원도 높다. 구당원보다. 얼마나 높으냐. 50대 이상이 58.3%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아까처럼 증가폭은 2040이 높지만
자, 그걸 놓고 전체를 볼 때 그럼 세대별로 분리해보자. 그럼 신규당원을 보면 역시 그 안에서도 50대 이상이 58.3%고 2040이 41.7%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규당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신규당원이라고 하는 건 6월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온 28, 9만 명. 이들을 합쳐서 한 6, 7만 되는 이런 책임당원들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우선 세대별로 보면은 2040 세대가 34.5%, 50대가 27.6%, 60대 이상이 37.96%입니다. 2040이 34% 정도 되고 50대가 20.7% 되고 소수점을 잘랐을 때 60대 이상이 37%가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수도, 인천 등 이 수도권이 34.7%고 영남이 43.3%입니다. 그리고 충청도가 14.4%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일 세대로 볼 때, 단일 세대가 아니라 이 50대 이상하고 2040을 따지면은 50대 이상이 훨씬 많고 50대를 중간에 나눠놓고 보면 2040하고 60대 이상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조금 차이 60대 이상이 조금 많고 또 지역별로 볼 때는 수도권보다는 영남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런 분포표를 놓고 신규당원은 이렇게 됐다, 책임당원 전체로 볼 땐 이렇다는 걸 놓고 보고서 홍준표 쪽에서는 2030 세대라든지 수도권에서는 좀 자기가 더 나올 것 같다. 뭐 이제 주장하기 따라서 몰표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 대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나이 든 세대하고 영남에서는 자기네들이 높을 것이고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르다. 나이 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많이 투표할지 모른다. 전체로 합쳤을 때는 60% 70%가 될지언정 내용이 예를 들면 한쪽은 뭐 90%가 되고 한쪽은 뭐 50%가 된다든가 또는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세대별로 지역별로 그럼 뭐 2040 세대는 무조건 어느 후보 50대 이상은 무조건 어느 후보, 또 영남 후보는 무조건 어느 후보 이렇게 카드 섹션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래서 지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나머지 뭐 누가 유리하다 이런 거는 주장이거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때 5천만 명 다 만날 수도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 드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기존의 일반적인 예측 방식이 정진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언론인 평론가 정치인들 주장 별로 이번에 안 먹힐 거다. 어느 쪽으로 안 먹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투표 50%에다가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쳐서 한 표라도 많은 1등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데 어찌 보면요. 박빙이 아니라 홍준표하고 윤석열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 의외로 느긋하게 여유있게 이기거나 아니면은 일반의 예상, 아까 말씀드린 기존 분석법대로 했던 그런 예상을 지었고 이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감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을 빼고서는 또는 당사자의 선거운동한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층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선을 어쨌거나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누가 뭐 정권 교체되면 되지 누가 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서 출마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후원회장이 송기인, 친문 운동권에 아주 대부로 알려져 있는 부산의 송기인 신부가 후원회장인데 이 송기인 신부 초청으로 경선에 나섰던 각 후보의 후원회장들이 오찬을 남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후원회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송기인 신부는 이낙연 후보의 후원회장도 했고 김두관 후보의 후원회장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후원은 강영달 전 의원이고 박용진 의원의 후보의 후원회장은 안광훈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뭐 용광로 선대위니 이걸 떠나서 후원회장들끼리 모여갖고서 오차를 함께 하면서 지원방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논란도 있고 이낙연 지지층에서 일부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거나 선대위가 구성해서 뭐 이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드는데 인선을 지금 뭐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이런 상태에서 후원회장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민주당이 원팀을 만드는데 아주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재부, 저재부 할 것 없이 그냥 여보지 이런 선대위 구성하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이렇게 포진시켜 놓어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제 얘기 왜 길게 되면 국민의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경선 과정을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은 누가 더 네거티브하고 막말하고 흑색선전하고 상호 비방전을 하는 난타전을 싸웠느냐, 누가 더 진흙탕 싸움을 했느냐 할 때 저는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도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의혹의 시한폭탄이 주렁주렁 달리는 후보로는 장담을 못해. 오만하고 막말하는 독고다이, 준비 안 된 빈 깡통 후보, 뭐 꽂은 표 또는 공천 협박을 했다는 논란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것을 막는다면서 경선 부정 제보센터까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 간의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 짝퉁 박사모 논란도 있어요. 어떤 박사모가 뭐 누구를 지지했는데 그건 짝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도 시끄럽게 저는 진흙탕 싸움으로 굴러가니까 정홍원 위원장, 당 선관위원장이 후보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품위 있고 절대적인 모습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자제를 호소했지만 이거 보낸 날도 또 후보들마다 또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반발을 해서 원팀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또 다른 사정 때문에 이런 경선 후유증이 공적내는 겁니다. 누가 되느냐는 본인들 문제고, 심지어는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은 윤석열 후보를 시한폭탄 후보라고 불렀던 홍 후보가 돕겠는가? 반대로 홍 후보가 된다면 윤 후보 쪽에 있는 현역위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자기를 향해서 홍 후보가 구태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은 사람들이 아유 홍 후보를 돕겠느냐.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말만 원팀이지 형식적으로 그냥 선대위에다 이름만 올려놓는 원팀만 구성되는 게 아니냐, 원팀이.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했어요. 이것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 김종인 분이 이제 맡게 된다면 총괄선대위원장 쪽으로 갈 텐데 다른 보직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럼 그 안에 참여를 해서 흔쾌히 해서 열심히 정권 교체를 뛰겠느냐? 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해놓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가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극복하고서 저 어마어마한 총선 열기, 정권 교체 열기, 이 열기를 보답하는 길은 당장은 5일날 후보가 발표됐을 때 패자들은 깨끗하게 승복하는 연설을 해서 거기서부터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서 정권 교체의 첫 발을 우렁차게 첫 발을 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다음 방송은 어제 못다간 안철수 출마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5일은 국민의힘 후보가 오후 2시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날 유튜브 방송은 오후 2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그러고서 할까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